자, 그러면은 이제 5시 우리 오늘 시작하기로 한 세션이 됐네요. 그 오늘이 좀 뜻깊은 것이 2024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가 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갖고 사실 제가 오다가 그거보다 지하철 2정거장 더 갔다 왔는데 그래서 봤더니 뭐 한국은 뭐 여전히 한 50 몇 위권에 있고 크게 변화가 없어요. 사실. 이번에 제일 큰 변화는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이 20위권에서 바닥으로 떨어졌고 미국에서 약간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미국 30대 이하가 60 몇 위로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의 젊은 애들은 20대죠. 10대, 20대는 인생이 한마디로 역같고 근데 이게 미국이 웃기는 게 60대 이상은 미국이 아주 좋아요. 랭킹 탑 10에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데 젊은 애들은 힘겨운 미국이라 그래갖고 여태까지는 사실 그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이 없었는데 요번에는 뭐라 그러죠? 뭐 뉴욕 타임스니 뭐 유명한 미국의 모든 것들이 한 번씩 다 긁었어요. 뭐가 이상해지고 있다. 이런 적이 없는데 젊은 애들은 죽겠다 하고 노인들은 랄랄라 하고 있는 나라가 이게 미래가 있는 건가 이런 식의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년 대비 하나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 특징 중에 하나는 평균은 고만고만한데 어느 나라든지 이 표준 편차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간 놈들은 행복한데 아래는 죽겠다 해갖고 평균은 고만.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나라든지 이 표준 편차가 커졌다는 게 월드 해피니스의 가장 그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게 2024가 엊그제 나와갖고 이렇게 지금 많이 돌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잘 모르겠어요. 좀 나왔나요? 요즘 관심이 별로 없죠. 옛날에는 이 순위를 되게 좋아했는데 조금 떨어졌어요. 잠깐만요. 좀 근데 그래도 뭐 50 몇이니까 고만고만. 자, 이거는 버전을 제가 제일 먼저 만든 거는 재작년에 벌써 2년이 됐네요. 재작년에 제가 베를린 갔을 때 뭐 몇 가지 토픽을 갖고 뭐 할래? 그래서 골라보라 했더니 이걸 제일 먼저 궁금해하더라고. 한국 사람들이 언해피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해갖고 그때 영어 버전을 이렇게 만들어 난 건데 그거를 다시 구글이가 도와줘갖고 한국어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게 쓰여진 목차는 인트로덕션 있고 리터러처 서베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이 어떤지 상태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거를 조금 분석적으로 볼 수 있게 해서 조금 뭐 이렇게 모델을 하나 한 거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은 왜 불안한가 하고 늘 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부탄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많아갖고 부탄 이야기를 조금 넣었습니다. 부탄 사람들 진짜 행복한가? 근데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에서는 부탄 뺐어요 스스로 너무 낮게 나오니까 한 100몇 위로 나와요. 그래서 거기 워낙 낮게 나와서 스스로 뺐고 올해도 그 1등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항상 어디예요? 1등이 올해는 핀란드가 아니면 덴마크, 핀란드 둘 중에 하나 항상. 그래서 1등이 그래서 사람들이 해피니스 인디케이터로 부탄을 못 찾는 거는 부탄이 너무 아래니까 부탄이 요새 안 들어가더라고요. 자, 이거는 이 해피니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는데 뭐 이런 것 같아요. 제일 흔히 하는 말은 야 행복하는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 그러면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란 거죠. 그래서 행복한 이야기 이런 거 하지 말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해봤자 짜증나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서 좀 배울 게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는지. 근데 그런 거를 알아보자고 해피니스를 공부하는 거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아까 보다가 신문 기사에서 나온 것도 하나 제일 큰 게 저녁 혼자 먹는 사람의 만족도가 제일 낮고 저녁 같이 먹는 사람이 높다는 식으로 그 외로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미국 이게 대표적인 미국 이야기예요. 미국이 이렇게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가는데 물질적으로 이렇게 배리어가 생기면 금방 사람들이 불행해한다는 거. 그래서 미국에서는 해피니스 수업이 되게 인기가 많은 강조하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온라인 상에서 버클리하고 예일 대학의 행복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둘 다 들어봤는데 이게 둘 다 그 심리학자들이 하는 거여서 조금 랭귀지가 달라요. 랭귀지가 다른데 뭐 그냥 재미는 있어요. 들으면 들을만하고. 그다음에 이게 전에 그 뉴욕 타임스에 나온 기사인데 역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들은 수업이 예일 대학에서 그 해피니스 수업이어갖고 예일대가 뭐 기껏해야 3, 4천 명 학생인데 1,200명이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야 세상에 어떻게 보면 얼마나 좀 답답하면 이런 걸 많이 들을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이게 직장에서 행복과학이 아닌데 뭐가 누가 번역을 이상하게 했구나. 이게 edX, EDX는 버클리 수업이고요. 코세라는 예일 수업인데 이게 왜 뭘 직장이라고 번역했는지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네. 뭔지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는 경제학에서는 최근에는 경제학자가 관심이 많은 게 이게 옛날에는 할래도 못했던 게 데이터가 없어서 못했는데 최근에는 이 subjective well-being 뭐 이런 데 데이터가 한 몇십 년 이렇게 쌓인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뭐 리그레션 같은 걸 할 수가 있어 갖고 경제학 저널에서 탑 저널에서는 뭐 정말 몇 분의 1 정도 비율로 이런 연구를 많이 하는 게 이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트랙티브한 주제니까 재밌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뭐 이렇게 데이터도 있고 하니까 경제학자들도 아주 많이 쓰는 그 토픽이 됐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제일 행복에 대한 책이 진짜 많은데 제일 웃기는 책이 이거 같아요. 이거 우리말로 번역돼 있거든요. 세상에서 뭐라고 돼 있지? 뭐 거의 완벽한 사람들. 이게 마이클 부스라는 친구가 이게 영국 사람이고 영국 사람의 제일 큰 매력이 있다면 사람을 이렇게 비트는 거. 심성이 절대 똑바르지 않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마누라가 덴마크 여자니까 얼마나 깔보겠어요. 근데 덴마크 여자가 행복해되니까 저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갖고 덴마크에 가서 오래 살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지? 그거를 이렇게 그러다가 몇 가지 놀란 거. 행복할 수도 있구나.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아니 이거 갖고 행복하다 그래 하는 표현과 진짜 이거 진짜 다르네. 왜냐하면 이제 이 마이클 보스도 흔히 하는 말이 영국은 진짜 다른 게 영국은 그 계급 사회잖아요. 아시겠지만 영국은 내가 이렇게 발음하면 얘가 무슨 클래스인지 다 알잖아요. 저놈은 어느 지역에 뭐 어떤 패밀리 출신이고 뭘 언어 명사 형용사 그다음에 발음부터 완전히 달라갖고 천말해갖고 발음이 서로 다르면 섞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그 덴마크 이런 저희 핀란드 이런 나라는 그런 데서 아무 차별이 없으니까 거의. 덴마크 물론 왕은 모르겠어요. 왕은 뭐 로얄 패밀리는 데니시를 뭐 저기 리오 왕이 쓰는 희한한 거 쓰는지 모르겠지만 뭐 나머지 사람들은 그 언어 갭이 없다니까. 뭐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북극가 좀 행복한가 해서 이게 배리어가 없는 거죠. 이렇게. 배리어가 없이 그냥 흔한 말로 여기 이 책에 나온 제일 희한한 표현이 수상이나 옆집에 사는 저기 버스 운전사나 주말에 앉으면 똑같이 축구 이야기하고 맥주 마시면은 같이 몇 시간도 같이 논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잘하는 게 합창을 많이 해요. 같이 노래하고 뭐 똑같이 즐겁게 노는데 영국에서 수상은 거의 90몇 %가 다 옥스퍼드 뭐 이런 옥스퍼드 출신 안에 옥스퍼드 출신 애들은 서민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너 어떻게 그런 단어를 쓰니 이러면서 이렇게 배타적으로 쳐대고 그러니까 그 수상이 막말로 버스 운전사하고 말을 섞을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 이야기들이 이 책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데모니아란 단어가 이제 그 옛날에 고대에 나오는 해피니스의 좋은 삶에 대한 것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뭐가 좋은 삶이지 이렇게 할 때 그 뭔가 이렇게 이게 물적이지 않고 옛날 사람들은 물적이지 않고 물질적이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가치지향적인 거를 유데모니아라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문헌에서 하나는 심리학이고 하나는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퀄리터티브한 거를 주로 하지만 요새는 그 심리학에서 행복을 제일 많이 연구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뇌과학을 해서 그래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그 리서치 펀드를 많이 받는데 그 제일 큰 이유가 이게 뇌에 대한 연구를 해줘갖고 뭐 톡톡 반응해갖고 만족도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그거를 항상 이렇게 연구를 해주면서 인간이 몰랐던 영역에 대한 어떠한 인포메이션을 주기 때문에 미국에서 막말로 제일 많은 돈이 가는 게 뇌과학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 파도를 타갖고 연구가 진짜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상 이 사람들이 그 쓰고 있는 언어들 이런 걸 보면 좀 생소해요. 다
무슨 쥐 실험하고 누구 실험했더니 어떻더라 하는 그게 자기네 엠피리컬 에비던스가 돼갖고 조금 다른 거 있고 제가 이 사람들의 그 리서치를 보면서 제일 놀라웠던 거는 행복의 결정 요인에 되게 이게 자기네들이 공인됐다 그러는 것이 유전적 요인이 한 반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게 조금 우리랑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경제학하고 이런 사람들은 유전적 요인을 어떻게 변수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배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기질 이런 요인이 50인데 이건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의도적 활동, 환경적 요인 이런 걸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바바라 프레드릭슨이란 이분이 저기 버클리에서 아주 많이 인용이 됐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짜잘한 긍정적 감정을 갖는 것이 참 행복을 한다는 것인데 제가 그 약간 텔레비 프로 하나를 소개해주면 저기 BBC Earth에서 제가 잘 보는 다큐멘터리 하나가 그게 누구지? 영국에 이렇게 오지 가는 사람 프로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저기 나 혼자 산다는 맨날 저기 뭐 이게 암에 좋고 뭐에 좋고 막 이런 얘기만 하잖아. 근데 거기는 진짜 자기들이 삶을 살겠다고 간 사람들을 가갖고 정말 이렇게 취재하고 거기서 같이 한 일주일쯤 있다 오고 그런 건데 제가 지난주에서 본 게 그 친구가 노르웨이에 가요. 노르웨이 가고 그 꼭대기 저 북쪽에 아주머니가 혼자 사는 아주머니인데 뭐 그 아주머니가 아무튼 노르웨이 여자들 세니까 저기 무슨 세계 꼭대기 높은 데 많이도 다니고 에베레스트도 갔다 오고 그 40대 갔다 오고 그런 아주머니인데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딱 하나야. 그다음에 이 방송 했던 친구도 에베레스트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먼저 갔다 와갖고 어떻게 에베레스트 어떻게 올라가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해줘. 스마일. 그냥 처음부터 그냥 웃으면서 걸으래. 그냥. 그러면 올라가진다 끝까지. 근데 그 아줌마 말하는 게 진짜야. 이렇게 보면 그 아주머니가 정말 이렇게 자기가 그 40만 유로 갖고 조그만 노르웨이 북쪽에 섬을 하나 사요. 근데 자기가 혼자 다 져. 그 다음에 자기가 자원봉사를 모아. 근데 그게 되게 뭐 알코올릭, 뭐 저기 어딕티드, 뭐 범죄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갖고 자기랑 같은 방에서 자. 다 이렇게. 여자 대단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같이 야 너나 나랑 같이 일하자 해갖고 뭐 거기다가 그 섬을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서도 딱 하나 그냥 웃자. 뭐 그러면서 그 일상생활에서 자잘하게 그냥 그런 몸 쓰고 뭐 이런 아줌마인데 그게 진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아줌마 딱 한마디 그냥 스마일 하나로 그냥 견디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이런 그 바바라 프레드릭슨 이런 여자들이 이런 분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들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해피니스 하다 보면 원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에피쿠로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옛날에 그리스 이런 데는 신분제 사회니까 이 사람은 다 귀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물질적인 데서 자유로워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거꾸로 자기네 이렇게 베푸는 입장인 거지. 노예도 나랑 같이 뭐 이런 거죠. 노예도 교육시켜주고 뭐 너도 나랑 같이 살고 나는 물질에서 자유로우니까 그런 거 없이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 주장을 했다라고 해갖고 이게 이제 유데모니아라는 단어가 이렇게 에피쿠로스 이런 사람들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본 거는 이런 거예요. 정말 이렇게 책에서 보면 행복은 이상향을 어떻게들 잡고 있지? 그랬을 때 나는 이 처음에 나온 말이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안네 캐럴이나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약간 시니컬하지만 이게 참 사람들의 마음이 특이해. 뭐라고 하냐면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코멘트할 게 많아요. 자기보다 못하면. 근데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뭐 이래. 그래갖고 왜 뭘 배우나 그러면 못하는 사람이 야단치는 기술 배우는 것 같아. 기다렸다가 저 새끼 못하게만 해봐. 야, 넌 내가 평소에 봤더니 너 이게 이렇게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조금 과장하면 골프를 치러 가서 제일 즐거운 게 남 실수했을 때 코멘트하는 거죠.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이렇게 머리를 드니까 공이 안 나가지. 넌 뭐 이러니.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래서 이게 세상에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코멘트하기 쉬운 건데 아무튼 뭐 이런 좀 뉘앙스가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상형은 무엇인가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뭐 그게 토마스 뭐 유토피아도 있고 뭐 자연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인간들이 있는데 결국은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사람들의 그 좀 행복할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맨 아래줄에 보면은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코히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뭐 이렇게 아니면 같이 살기, 뭐 친밀감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따가도 이거 계속 나올 겁니다. 사실 오늘의 키워드가 혼자 밥 먹지 말자죠. 혼자 밥 먹지 말고 혼자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좀 가치인데 가치가 꼭 가족만은 아닌 것 같아요. 가족은 어떻게 보면 또 그 다른 단위인데 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소통하는 것이 자기한테 큰 그 자기 삶에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커넥티드니스 이렇게 연결된 삶. 그래서 이게 그냥 그 누구 말로는 인간의 유전자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유전자 속에 이렇게 남하고 연결돼 있다 그래갖고 뭐 제일 흔히 말하는 게 뭐 부모 자식 간에 애 태어나자마자 뭐라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신체적 접촉이 이렇게 뭐 이렇게 공감을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그래서 여기 내가 이게 재미있는 거 하나 쓴 거는 이게 버클리 수업에 나오는 건데 좋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이 둘이 부부가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남의 부부랑 좀 다른 부부랑 섞이는 거. 그러면은 확실히 그건 나도 그렇게 많이 느껴요. 약간 다른 사람 부부랑 만나고 오면은 이게 서로 이해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부부 둘이만 놀다가 보면 쉽게 헤어질 수도 있고 끊어지는데 부부가 같이 오래 가려면은 부부끼리 만나는 게 좋고 나는 그 거꾸로도 교훈은 뭐냐면 빨리 끝나고 싶으면 둘이서만 있으면 돼. 그러다 보면 치고받고 그냥 끝나는 건데 남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은 그게 오래 간다는 거 확실해요. 그거는 제 오랜 경험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이렇게 그 한두 개 다시 생각한 게 사회적 연결하고 관련해서 이 왼쪽 사진 뭔지 알아요? 이거는 내가 새로 넣은 건데 이게 제일 오래된 조각이에요. 인류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 중에 누가 공들여서 만든 유명한 조각이 4만 년쯤에 나온 그 사자인간상 이게 독일에서 나온 건데 저는 이게 헤닝 망켈의 책 읽다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찾아봤는데 이게 다 날개 부스러진 것들을 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상하 조각이 나왔는데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사람들이 저거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계산해 봤어요. 당시에 4만 년 전에 많은 시간을 해야 됐겠죠. 그럼 그 임플리케이션이 뭐냐 이거야. 누군가 얘는 이것만 한 거고 또 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야? 얘를 먹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너는 이런 걸 해. 나는 널 도와줄게. 이게 사람들의 어떠한 연결로서 종족이 같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요거 시크릿 오브 네안데르탈에서도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나오면서 사람들의 가설이 네안데르탈이 야만족이어갖고 하루아침에 없어졌다 그런 것인데 호모사피엔스한테 밀려갖고 그냥 호모사피엔스는 머리가 좋고 더 이렇게 결집력이 높은 사람들인데 네안데르탈은 한 30만 년부터 한 4, 5만 년 전까지 이렇게 번창은 했는데 뭐 사회성도 없고 업적을 갖고 하루아침에 호모사피엔스에서 없어졌다는 건데 제가 이게 넷플릭스에 있는 다큐멘터리인데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네안데르탈인도 많은 걸 소통을 했다는 거죠. 많이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오해한 게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했었지만 이 네안데르탈 동굴에 가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뼈가 상한 것들이 오랫동안 상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엔 그걸 그 카니발리즘에서 고기를 사람들은 먹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아픈 사람을 데리고 있었던 걸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아픈 사람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그래서 이거는 호모사피엔스뿐만 아니라 네안데르탈 그단
한 20만 년 이상을 같이 공존했는데 거기서도 충분히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이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동네에서 내가 제일 재밌게 본 게 이거예요. 사실은 이 동네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꺼내 본다면 그 매트 킬링워스 이게 넷플릭스래. 저희 유튜브 가면 이 사람 꽤 많이 있는데 이게 제일 재밌는 파인딩이에요. 그래갖고 이 매트 킬링워스가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학위 논문인데 자기가 이 친구가 이렇게 뭐 스마트폰 같은 걸 잘 다룰 줄 알아갖고 사람들한테 앱을 깔아주고 자기 상태를 지금 기분이 어떠니 뭐 하고 있니 뭐 어떤 걸 생각하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리포팅하게 해요. 그래갖고 그 특징을 뽑아갖고 어떤 행동할 때 점수들을 쭉 찾아봤더니 이 점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사실은 여기서 몇 가지 정말 중요한 파인딩을 가져왔는데 이게 내용이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할 때 집중해서 하는 거하고 디스트랙트 됐다. 별 생각 없이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만족도가 높냐 하면 당연히 집중해서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여기 나오죠. 무슨 렉처하고 이런 거 할 때 사람들이 컨센트레이션 하는 게 한 5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고개는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따가 와인은 뭐 시킬까? 아니 집에 가면 이따가 저놈하고 뭐하고 놀지? 아니면 오늘 밤은 뭐 하지? 이게 끊임없이 교체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자기가 이렇게 뭐 할 때 쭉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 계속 끊임없이 디스트랙트가 되는데 그것도 이 친구 말을 거꾸로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몰입을 점점 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자기 해피니스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 보면은 몰입도가 제일 낮은 거. 이게 제일 낮은 거예요. 제일 낮은 게 뭐예요? 이게 일단 이 닦는 거예요. 이 닦을 때 내가 늘 하지. 이뻐라, 이뻐라, 예뻐져라 하면서 이빨 닦는 사람이 몇 명 있나 이거지. 근데도 어떻게 하자는 거야? 여기서 보면 이 닦을 때는 이에 충실하자는 거죠. 내 이뻐라, 이뻐져라, 충치에 없어져라 하면서 하면은 이도 확실히 좋아지고 하는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닦다 보면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도 모른다는 건데 제일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이게 제일 디스트랙션이 큰 거부터 제일 몰입도가 높은 게 뭐라고 돼 있어요? 맨 아래 보면 섹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젊었을 때 여러분 젊지만 아직 꼬마 때 남자가 딱 만나면 섹스하면 100% 몰입한다 그러죠. 근데 이게 몰입도가 제일 낮은 섹스하는 사람이 프로페셔널들이라고. 이 아줌마랑 몇 시까지 놀아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기는 디스트랙트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참 만족도가 없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죠. 돈 받고 뭐 할 때. 그러니까는 이게 몰입을 하면 행복한데 몰입을 안 하고 어떤 행위를 하면 툭 떨어진다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그 섹스 같은 것이 몰입도가 높다는 거고 그다음에 플레이라는 거 놀이도 비교적 높은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왕이면은 특히 제가 이제 흔히 하는 게 짐 같은 거 갈 때 음악 듣지 말라는 거죠. 짐에서 음악 들으면은 이게 디스트랙트 돼 갖고 사실 자기가 뭐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 부상도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짐에 가면 뭐 하는 거야? 이거만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잘 되냐면 그런 건 아닌데 노력을 하자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자기한테 오는 그 만족도라든지 이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심리학의 주요 결과는 이런 것들 정리하면 되는 거고 경제에서는 생각 밖으로 이제 최근에 나온 이야기로 그 삶의 질, 행복 이런 것이 퍼캐피타 GDP 갖고 흔히 했는데 이거는 이미 여러 가지 반박이 많았죠. 이스털린의 역선을 해갖고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해피니스는 별로 변하지 않는다. 여기 나온 그래프죠. 이런 거죠. 소득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해피니스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 나오는 이제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해갖고 제일 우리가 많이 이제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게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지만 아무튼 첫 번째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플라토가 있는 게 아니야. 정점이 있어서 행복이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인데 이게 끊임없이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걸 퍼캐피타 GDP 갖고 해피니스를 매주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대안 변수를 만들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1970년대부터 이 퍼캐피타 GDP의 설명력이 낮기 때문에
다른 걸 갖고 하자가 대표적으로 노다우스 토빈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그 중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이 뭐 휴먼 캐피탈 인덱스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BLI 그 Better Life Index라든지 World Happiness Report에 나오는 그 인덱스 같은 게 몇 개 쓰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고 제일 최근에는 2010년쯤에 그 스티글리츠라고 노벨상을 탄 스티글리츠 위원회에서 뭔가 트라이를 해요. 이거는 지금 사르코지가 프랑스 대통령 하면서 스티글리츠한테 일종의 커미션 용역을 줘갖고 대안 지표를 만들려고 해서 최근엔 제일 큰 일을 해요. 노벨 경제학상 탄 사람이 많은 사람이 들어가갖고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사실은 그냥 가이드라인만 주고 그 다음에 그 프랑스 통계청하고 독일 통계청이 같이 합쳐갖고 뭔가 작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작업이 전혀 안 돼갖고 실제로 잘 못했고 사실은 제가 그때 2009년 10년인데 이 작업을 제가 팔로우업을 좀 해갖고 그때 프랑스 통계청도 가고 OECD도 가고 좀 따라가서 그때부터 제가 이 비슷한 작업들을 한 게 지표 연구를 이때부터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어떤 그 덕분에 이런 데이터 작업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뭐 아까 세계 행복지수는 엊그제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요 6가지를 해요. 퍼캐피타 GDP, 기대 수명, 삶의 선택에 대한 자유, 사회적 지원, 부패 관대 이런 게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OECD의 BLI, Better Life Index라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OECD는 아시다시피 부자 나라니까 가난한 나라 통계가 없어갖고 부자 나라들에서만 하는 거고 한국도 이게 영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나왔구나. 코리안 스타티스틱인데 한국 통계청인데 삶의 질 지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뭐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그 소비와 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해드리면 이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소비에 대한 만족에서 제일 쉽게 하는 게 그런 거죠. 돈 20달러를 주고 그 어떻게 쓰는지를 물어봐요. 20달러를 자기 혼자 날름 다 먹은 애가 있고 20달러를 친구랑 나눠 먹은 애가 있고 20달러를 누구한테 기부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구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래 본 적이 누구 줘본 적이 없고 같이 사본 적이 없고 혼자만 먹어봤고 혼자 먹은 경험이 없어서 모를지 모르겠지만 직관적으로 누구께 제일 만족이 높아? 이게 다 똑같아. 이게 누구랑 같이 내가 밥 사주는 게 최고 만족도가 높아요. 제가 잔돈으로 행복하려면 나 밥 사주는 거야 그냥. 그게 제일 자기가 이야기하기도 좋고. 내가 그러잖아. 돈 많아갖고 어떤 놈이 요트를 샀어. 뭐 요트에서 얼마 안 하잖아. 1억 불이면 사요. 5천억이면 샀는데. 그리고 친구들끼리 와갖고 야 내가 어제 1억 주고 요트 샀어. 그럼 친구들이 부러워하고 행복해할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 뭐라 그래? 아이고 잘났어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거잖아. 근데 거꾸로 그냥 사람들끼리 어제 누구랑 같이 밥 먹었어. 그럼 다 공감해줘요. 잘 먹었니? 뭐 먹었니? 이렇게 물어봐주면 이 행복이 뭐야? 내가 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이라든지 이야기가 길어지는 게 행복해요. 근데 나 혼자 맛있는 거 먹었으면 너 잘났어 하고 끝났는데 내가 누구랑 같이 밥 먹었어? 그럼 공감이 제일 쉬워. 근데 내가 무슨 아프리카 애들한테 도네이트 했어? 그럼 그것도 말이 안 길어져요. 생뚱맞다고 내면 그렇구나 이렇게 끝나는데 그래서 역시 뭐가 제일 오래 가요? 남이랑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타적 소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저도 그래요. 이렇게 보면 제일 이게 오래 가니까 하여튼 잔돈의 제일 큰 기쁨은 밥 사주는 거, 술 사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끊임없이 평생 누굴 밥 사주는 거는 아끼지 마세요. 그게 제일 딴 게 아니라 행복은 딴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러티브예요. 내가 해줄 이야기인데 그게 잘난 척하는 비싼 거 뭐 했다는 거는 남이 안 들어줘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걸 조금 더 잘 먹었다는 이야기가 좋아요. 자, 돈과 행복에 대해서는 아까 플래터가 있느냐, 돈이 많더라도 선이 있어갖고 벽이 있어갖고 더 이상 안 올라가느냐, 돈이 더 올라가느냐, 이게 끊임없이 논란이 있어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부탄하고 덴마크하고 누가 행복해? 무조건 덴마크 행복하죠. 부자 나라 행복해요. 가난한 나라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가 아파도 병원 못 가잖아.
애 학교 못 보내지. 뭐 어떻게 사람들이 사실 가장 밥도 굶길 수 있고 그래갖고 당연히 부자 나라가 행복한데 요 다음 통계 이거가 이제 제일 논란이 있는 건데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게 이런 모습이 많이 나요. 부자일수록 이렇게 소득이 올라갈수록 행복이 올라가요. 근데 이게 왜 부자 나라에서 못 느끼느냐? 이게 소득이 한 2배 정도 올라가면 행복이 한 5% 올라간다 그래요. 근데 부자 나라는 소득이 2배가 되려면 1% 성장하면 막말라면 100년 가는 거 아니야. 7, 80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못 느껴요, 사실은. 올라가는 건 분명한데 이게 이렇게 이게 로그 함수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천천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인 거고. 그래서 이게 해피니스 플래터가 있다는 그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다른 연구가 카네만 같은 사람이 그 디튼하고 같이 한 게 아까 이게 플라토가 있는 거 아니야에 대한 거를 갤럽이 서베이 갖고 해봤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 해피니스하고 아까 이렇게 고만고만 올라가는 접촉 이런 거죠. 내가 아주 가난하면은 안 행복하잖아. 근데 어느 정도 소득이 올라가서 어느 소득 정도 되고 넘어나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 다음부터는 돈이 많아도 뭐 별거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다고. 그 포인트가 얼마나 찾은 거예요. 그게 2013, 14년 그 정도 미국에서 한 그게 퍼캡ita GDP가 7만 달러 돼요. 그게 제 생각에는 당시에 미국 국민 소득이 한 2배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2배라고 친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퍼캡ita GDP가 4천만 원쯤 해요. 그럼 우리나라식이라면 1인당 소득이 한 7, 8천만 원이 된다면 똑같이 유추한다면 7, 8천까지는 올라가줘야지 행복이 올라가는 거죠. 7, 8천 조금 많긴 한데 제가 보기에 한 4, 5, 6천까지는 올라가주면은 조금 올라갈 거예요. 근데 한 5, 6천이 된다고 나서부터는 조금 플라토가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무튼 나름 그런 연구가 그 디튼 카네만이 했는데 둘 다 노벨 경제학상을 타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면 호기심에 충분히 레스폰스를 잘해갖고 이런 게 있습니다. 행복 보고서는 아까 이야기했고요. 엊그제 나왔고 2024개. 한국이 뚝 떨어진 이유가 뭐냐? 한국이 제가 이 해피니스 갖고 외국에 갖고 사실 컨퍼런스를 많이 해봤어요. 여러 나라가 갖고 발표를 했을 때 제가 늘 시작하는 게 있어요. 한국 놀라운 나라 아니야?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자랑스러운 데이터가 스쿨링 이어 같은 거죠. 우리 학력이가 얼마나 길어. 우리가 거의 세계에서 몇 개 아니죠. 뭐 카나다 이런 나라 뭐 우리랑 비슷한 나라 몇 개 없어요. 우리가 애들 교육시키는 기간, 돈 이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얼마나 소득이 빨리 올라갔어. 우리 MIT라고 미들 인컴 트랩 중진국 트랩 없이 가난한 나라부터 선진국까지 쭉 올라갔잖아. 그다음에 대한민국 최고 뭐예요? 우리 의료라고. 그럼 그다음에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건물 하나도 대부분 살아요. 그럼 의식주 뭐 건강 이런 데서 다 그럼 등 따서 그 배부르고 애 교육 시켜주고 아프면 병원 가고 그럼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마이크 들이대봐 뭐라 그래? 죽겠어 뭐 이런 거 아니야. 빌어먹을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는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요거 하나예요. 사실은 뭐가 있어요? 이게 약간 웃기잖아요. 우리가 뭐 퍼캡ita GDP는 그냥 그 순위만큼 행복한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건강기대수명 이건 심지어는 우리가 엄청 높잖아. 근데 뭐 부패는 그렇다고 쳐. 뭐 제너러시티 관여 우리 별로 관대하지 않으니까 중간쯤 갔다고 쳐. 근데 우리를 말아먹는 제일 끔찍한 이게 가로안이 순위거든요. 100몇십 개 나라 중에 100등인 게 뭐야? 이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프리 투 추즈 뭐 이런 거예요. 너 지금 직장 다니고 너 신랑 이렇게 있는 게 네가 원해서 한 거야? 그러면 아이씨 뭐 어쩔 수 없이 뭐 내 인생 망했지만 여기 다니고 있지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나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네가 선택한 거냐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 여기 이것도 낮은 거는 이게 사회적 지지인데 이거는 이거야. 너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이 있어 이런 거지. 우리 없다 그래.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이 나오는 것의 특징이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BLI라고 Better Life 이게 아까 OECD에는 인디케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되게 웃기는 게 하나가 있어갖고 웃기는 거 하나 보여주려고 제가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기대 수명 우리 나이로만 따지면 우리 진짜 기대 수명은 거의 1등 갈 거예요. 우리 한국 여자들은 안 죽어갖고 정말 오래 살아갖고 수명 자체로 따지면 건강 수명이랑 좀 다르지만 수명 자체로 하면 진짜 오래 갈 텐데 여기 되게 웃기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헬스에 보면은 헬스에서 라이프 익스펙턴시가 점수가 이게 어떻게 돼 있죠? 높죠. 이게 83.3으로 되게 높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 거지 보여? 이게 34점짜리가 있어. 그게 셀프 리포티드 건강이야. 이게 우리 다 저기 그 어디지? 나 혼자 산다 가는 사람들 다 아프다 그러잖아. 난 죽을 병 걸렸다 이런 거 아니야. 그 약간 이게 한국, 일본이 약간 그래요. 그 일본도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 조금? 그렇죠? 일본하고서 한국, 일본의 공통점이 뭐냐면 침대에 눕는 거. 우리 병원 입원 날짜가 한국하고 일본만 제일 길어요. 그 약간 이거 되게 신기하대.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그게 제도의 문제일 수도 몰라요. 우리가 너무 관대하니까 매일 누워도 거의 의료보험에서 커버해 주잖아. 매일 정형외과 이렇게 출근해도 노인대만 1,600원 낸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늘 내가 아프다는 걸 입을 달게 만드는 것 같아. 사실 누구든지 아프지. 여기도 젊은 애도 아프잖아. 아프죠? 다 아파. 근데 그걸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진짜 건강이 나쁘라고. 그리고 내가 뭐 저기 우리 산에 들어가고 혼자서 뭐 이게 암에 좋고 이게 뭐에 좋고 매일 캐먹잖아. 그렇게 안 살아도 되거든. 아프면 약 먹으면 되지 뭘 그걸 캐먹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약간 이 특이한 한국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통계청 거는 이게 우리나라 통계청은 난 좀 불만인 게 이게 비교할 수 없는 한국 데이터만 갖고 이게 통계청 삶의 질을 만들어 갖고 저는 이거는 조금 실패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저뿐만이 저도 이제 흔히 갖다 썼는데 우리나라가 좀 남들이랑 다르다에 대한 것의 특징인데 이건 재미예요. 그냥 재미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데이터. 사람들한테 퓨 리서치 센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17나라에서 성인들한테 이렇게 한 1,000명 정도한테 물어본 거죠. 각국한테. 그래서 뭐가 삶에서 중요하니? 한국 대부분 나라는 뭐예요? 1등이? 그래도 그냥 빈말이라도 가족이 중요하고 실제로 딴 나라들 보면 이렇게 1년에 한 번은 웬수 같은 가족이라도 얼굴 보러 가잖아. 그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가서 뭐 생선이니까 무슨 뭐 닭인지 한 마리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족이란 유대감을 느끼고 집에 갈 때는 뭐 욕하면서 가더라도 그게 약간 이데올로기 같이 돼 있잖아. 가족. 근데 우리는 첫 번째가 뭘로 돼 있어요? 또 되게 이렇게 진솔하죠. 우리는 아이 짭짜리 뭐 이게 캐시가 최고야. 우리 이런 식으로 돼 갖고 이게 사람들한테 야 조금 우리가 조금은 다르구나 하는 그 이런 것이 있어갖고 이게 재미예요. 그냥 제가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다룰 수 있다는 거를 뭐 그냥 이게 많이 인용이 되는 걸 한번 나봤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게 작년에 그 무슨 파퓰리즘 이런 걸 보다가 봤더니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어. 그다음에 여러분들 되게 부정적으로 왔는데 여러분만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사람들이 부정적이에요. 자기 나라 잘 된다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없어요. 사실. 다 요새는 우리나라 뭔가 이상해라고 하고 있고 한국 역시 여기 보면은 우리가 74%인가요? 이렇게 돼 있죠. 74%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하고 있는 거고 오늘날 우리 경제 상황 어때? 이러면 그 우리나라 이게 상당히 이렇게 훨씬 부정적인 게 훨씬 더 센데 이게 우리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를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마무리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한국이 그 이렇게 불행한가를
좀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갖고 조금 모델을 한번 짜본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나 이 저기 또그 베터 라이프 인덱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행복하고 얘하고 둘 다 긍정적인 관계에 있는 변수들만 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높아지면 높아지는 거잖아. 근데 제가 이 연구를 할 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부자 남녀, 나이 뭐 이렇게 부자, 나이 이렇게 구분해 갖고 한 8개 그룹이랑 같이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왜 불행하냐가 무슨 교육이 길고 짧고 이런 표현이 아니더라고. 뭐야? 기분 나빠서야. 저놈이 잘 돼서. 그게 뭐야? 나하고 격차예요. 그게 소득이든 지위든 이 격차에 따른 것이 제일 사람들의 한 맺힌 거야. 다 물어보면 쟤는 왜 저런데 나는 왜 이래 이런. 그래서 그냥 그래 그러면 우리 쉽게 생각하자. 여태까지 일반적인 해피니스 인디케이터들은 긍정적인 걸 설명하는 요인들만 갖고 뭔가 했는데 우리는 부정적인 걸 넣고 하면은 한국의 낮은 지위를 설명할 수 있을까 해갖고 모델을 짜본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 부정적인 요인이 이게 그 소득과 고용 같은 경제적인 요인하고 사회적인 요인 넣고 긍정적인 것도 넣고 사회적인 것도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에 어떤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것도 번역을 이상하게 했구나. 부정적인 거에서도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걸 넣고 모델을 짜갖고 한번 돌려봤어요. OECD 데이터를 갖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늘 직업으로 하는 거니까 돌려봤더니 이게 몇 나라들 OECD 전체로 놓고 보면은 긍정적인 요인이 압도적으로 맞아요. 긍정적인 요인이 높을 때 설명이 더 잘 돼요. 근데 부정적인 건 어떨 때 설명이 안 되는 것도 많아.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OECD가 BLI를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긍정적인 걸 쓰는 게. 왜냐면 OECD에서는 설명이 더 잘 되니까. 근데 나라를 뽑아갖고 우리가 이렇게 클러스터 어널리시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봤더니 우리 같이 좀 행복 수준도 낮고 격차도 큰 나라들. 그게 한국, 여기 몇 개 있죠. 폴란드, 어디지? 여기 있죠. 한국, 포르투갈, 멕시코, 칠레. 이런 나라를 뽑아놓고 얘네들을 풀링해갖고 리그레션을 해봤더니 이런 나라들은 격차의 설명도가 매우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리그레션 했을 때, 이게 OECD 나라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단에 있는 나라들은 이렇게 격차에 훨씬 민감하구나라는 거를 이게 이제 뭐 리그레션 결과들인데, 근데 이게 왜 그런가를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했는데 이거를 제가 여러 군데 갖고 그냥 이야기를 해봤어요. 왜 우리가 이러지? 세상에 격차는 모든 나라가 다 있는데. 있잖아요. 미국은 격차가 더 크잖아. 일론 머스크하고 그냥 동네 아저씨하고 얼마나 격차가 커. 그렇죠? 근데 이게 봤더니 다들 공감하는 게 레퍼런스 그룹이 한국은 무한 전쟁이야. 항상 그 엄치나 나도 모르는 사람이 주적이야. 제일 잘 나간 애가 나의 주적이야. 근데 선진국일수록 자기 레퍼런스 그룹이 누구야? 자기 이웃이에요. 그래서 자기 레퍼런스 그룹이 높지가 않아갖고 비교를 하더라도 자기 주변이랑 비교하기 때문에 자기는 평균이야. 그래서 거꾸로 미국의 흑인이 높았던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 동네에서 나도 너만큼 사니까. 다. 그리고 걔네들이 일론 머스크하고 비교 안 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냥 내 반에 있었을 때 기분 나쁜 애들, 뭐 잘 나가고 잘생기고 이런 애들은 나하고 비교하잖아. 사진 보고 나서 얘는 왜 이렇게 잘생겨서 기분 나빠. 뭐 칼로 이렇게 면도칼로 긋고 여기 누구 그런 학생 출신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는 무한 경쟁에 노출이 돼 있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이 파이널 결론이 사실은 비교를 어떻게 안 해. 근데 비교할 때 합당하게 비교하자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그 행복도에서 그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것이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부탄을 다녀와서 느낀 이제 느낌은 부탄이 이 이데올로기가 행복 아니야. 그래서 왕이 행복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의사결정을 행복으로 한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A라는 정책할 때 이게 우리 국민의 행복을 높이니 아니니를 갖고 정책을 해요. 예를 들면 WTO에 가입할까?
그러면 국무위원들이 앉아 있어. 그러면 행복이 올라가니 떨어지냐면 떨어진대. 그럼 가입 안 해. 이런 식이야. 무슨 근거? 쥐뿔. 아무 그거. 지들끼리 그냥 쓰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개뿔이야. 이게 국민의 웰페어를 올라가는지 떨어뜨리는지 계산해 보면 금방 알 텐데 지들끼리 무슨 뭐 이렇게 판하나 드니까 OX를. 아 이게 정말 야만인이지. 네, 하도 기가 막혀갖고 아니 뭐 이래. 근데 자기 그렇대. 근데 지금 너무 기분이 나빴어 사실은. 이게 오버 리프레젠트 된 거 아니야? 자기네 그 의사결정권자애들이. 지가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건데 그게 지 기분 나쁜 거가 국민행복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정말 말이 안 되는 나라. 근데 이 나라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행복할 수 있었던 건 딱 이 힘 하나야. 이 나라 되게 많이 드세요 술을. 그리고 왜냐면 여기가 춥잖아. 춥고 외롭잖아. 다 뚝뚝 떨어. 이게 내가 갔을 때 77만이었는데 도시에 사는 게 10몇만이에요. 나머지 5, 60만이 뚝뚝 떨어진 데 살잖아. 그러니까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민 평균의 그 교육 수준이 50%가 초등학교 졸업이니까. 그러니까 아파도 소주, 힘들어도 소주, 뭐 심심해도 소주. 근데 여기가 장점이 물이 많아요. 히말라야에서 깨끗한 물이 오잖아. 그러니까 소주에 물 타 먹어도 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쌀농사를 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이 세게 오기 때문에 그 뭐라 그래 이렇게 흙이 이렇게 퇴적층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거기다 쌀만 뿌려 놓으면은 그냥 빨간 쌀 먹는데 밥 먹고 사는 건 문제 없고. 그다음에 그 옆에다가 무슨 뭐 오리나 뭐나 먹을 오리는 젖이 안 나오는구나. 젖 나오는 게 뭐지? 뭐 염소나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젖자 먹으면은 치즈하고 밥은 돼요. 그다음에 고기는 이 나라 웃기잖아. 부처 나라라고 도사를 안 죽이잖아. 그래갖고 이 나라는 재정의 60%가 인도가 서브시디를 줘요. 그럼 그 달러 갖고 인도에서 다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수입해다가 고기 먹죠. 그래서 먹고 사는 건 70만이 먹고 살아요. 그 막말라면 인도의 도움도 많아갖고. 그러니까는 나머지는 다 이거 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 장점이 인간답게 사는 게 그리고 일찍 죽잖아. 그러니까 깔끔하게 딱 마시고 이게 40몇 도. 내가 농담 가서 이거 사러 술집 갔다가 기절할 뻔했잖아. 도가집이. 네. 너무 안 깨끗해갖고. 근데 아무튼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래서 제가 말하지만 인간의 천국이 아니라 개의 천국이에요. 이게 다 개들을 아무도 안 건드리고 부처님 나라라고 개들이 이렇게 주무세요. 하루 종일 낮에. 그리고 이 나라 가면 개가 야행성인 걸 확실히 알게 돼. 낮엔 다 자. 그러면 이제 옆에다가 이렇게 주무시는 개님 옆에 사람들이 밥을 갖다 주면 저녁에 일어나갖고 좀 드시고 그때부터 슬슬 걸어다녀. 그래서 이게 부탄이어갖고 부탄은 그냥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배울 게 없는 게 왜 진짜 그러냐 하면 젊은 애들은 학교 다니는 중고등학교 도시에서 하나같이 이 스마트폰을 다 해요. 그럼 그 나라 살고 싶겠어. 내가 볼 때. 이게 비극일 것 같아. 그러니까 저기 시골에서 와이파이도 안 되고 이런 데 있는 애들은 그냥 초등학교 나오고 그냥 지금같이 밥 먹고 이렇게 살겠지만 젊은 애들은 절대 이렇게 안 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나라를 행복의 나라라고 부른다면 그건 정말 오마이갓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 정도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끝. 제가 라섹 수술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까만색을 쓰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빨리 할 줄 몰라서 되게 떨리는데요, 여러분들. 경제학자도 저는 아니고 아카데미아에 있지 않아서 되게 캐주얼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듣자 하니까 지금 여기 그 연구원 출신 세 분께서 되게 개빡세게 해오셨다고 해서 지금 약간 애들 장난처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롱잔치처럼. 네. 저는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잘 봤고요. 요것이 저의 기본적인 첫 생각이었습니다. 행복 추구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왔고 오랫동안 해왔구나. 근데 이제 그것이 그냥 뭐랄까 그냥 사람들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 같은 다양한 학제적인 뭐 경제학이면 경제학 아니면 진화론이면 진화론 뭐 여러 가지 학제적인 그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행복 과학을 이제 만들어내고 또 이제 세세하게 이론적인 접근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서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인 이제 예일이나 버클리 같은데 기타 등등의 학교에서도 요런 요 밑에 보이면 이제 The Science of Happiness at Work이라고 돼 있거든요. 교수님이 행복과학 직장에서의 행복과학이라고 번역된 건 일단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런 이제 코스도 프로바이드 할 정도로 이제 그냥 생각해보면 행복이면은 그냥 내 개인적인 삶이고 직장은 그냥 내 개인적인 삶이랑 동떨어져 있는 이제 다른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직장에서도 이제 행복을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도래했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오랫동안 고민해온 주제고 요게 결국에는 사실 나만 이제 요거를 생각하고 고민했었던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되게 오래전부터 고대부터 생각을 해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경제학 관련된 그 내용들을 같이 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생각하는 척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작성을 해봤거든요. 그 재밌었던 부분에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해놨는데요. 행복도가 높은 선진국들의 경우 부정적인 요인은 행복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느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제 한국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나라에서는 긍정적 요인뿐만 아니라 부정적 요인도 행복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이게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다 어쩌나 막 잘 사는 나라다고 했지만은 여실없이 이렇게 통계로 그 국민의 국가의 수준이 이제 드러난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요소도 한국인의 행복 수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요소도 고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요소가 뭐고 부정적 요소가 뭐냐 했을 때 이런 지표를 이제 작성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소를 한번 봤을 때 제가 행복은 이제 나의 개인의 안녕과 또 연관이 돼 있는 거니까 그래 긍정적인 요소에서 내가 건드릴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GDP 뭐 내가 어떻게 건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취업률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눈이 안 보여서요. 학창 시절 이미 끝났고 수명 뭐 먼저 오는 건 있지만 갈 때는 이제 순서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고 주택 아마도 내가 이제 주택을 이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면은 괜히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기는 아마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다. 미세먼지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혼율, 출산율, 출산 늦은 것 같지만 뭐 어떻게 누구라도 이제 납치해서 이런 것들 건강한 타인에 대한 신뢰, 건강한 관계 같은 것도 아마도 제가 이제 이니시에이트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회 참여 아마도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부정적인 요소도 중요하잖아요. 부정적인 요소는 여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진위계수라던가 이제 임시 근로자 비율, 뭐 임금 격차, 노인 빈곤 요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뭔가 지표로서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가 제가 경제학 그 데이터를 보면서 했었던 단상이고요. 제가 좀 이제 문과생이다 보니까 좀 심리학적인 내용들을 레퍼런스로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이 많이 갔는데요. 특히 이제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타인과 교류하고 친절하고 연민을 베풀도록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갈등과 부정적인 감정적 경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요거를 이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거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이제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는 게 우리가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힌트를 좀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금정 심리학의 행복의 결정 요인은 50% 유전적 요인, 10% 환경적 요인, 그리고 40%의 의도적 활동이 있다고 했고, 교수님께서 이제 언급하셨던 거는 의도적인 요소는 상황적 요소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행복 결정 요인이요. 50%는 유전적 요인이잖아요. 요거가 이제 제가 생각해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거를 뭐 고치거나 할 수 없는 건 알겠지만은 한번 재미로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어떤 유전적 요인이 있는가. 좋은 점도 많겠지만 저는 심성이 굉장히 스캡티컬하고 의심이 많아서 뭔가 조금
항상 부정적인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유전적인 요인으로 하면은 뭐 이렇게 좋은 점도 많겠지만은 부정적인 요소로 인해서 이제 썸치면은 그냥 또이또이가 될 것 같고요. 환경적 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경적 요인이라고 했을 때 보통 가정에서 집에서 살고 그리고 학교를 가고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다니면서 이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이렇게 부침이 있으면서 썸치면은 그것도 그런대로 그냥 50%가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의도적인 활동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이렇게 작성해놨는데요. 가위랑 밴데지가 있는데 가위랑 밴데지는 뭐냐면 이제 제가 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끊고 그리고 이제 원하는 거는 다시 이제 연결시켜 가면서 제가 이제 제 뭐 욕망을 이제 실현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태도들이라던가 그런 인식을 이제 갖추면은 조금 더 행복할 것 같았고 그리고 요 밑에는 제가 지금 행복을 느끼는 뭐 취미 활동이라던가 그런 기타 활동들 다 때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의도적인 활동을 통해서 제가 조금 이제 행복해지는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작성을 하면서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의도적인 활동들은 저는 이제 방금 퇴사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이제 잘 많이 쉬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런 의도적인 활동은 저희 취미 활동에만 국한이 돼 있는데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도적인 활동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또 재미로이긴 하지만은 당신들의 이제 환경적 요인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유전적 요인들을 본인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게 이제 뭐 경제학적으로라던가 아니면 지표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냥 이제 리터레처 식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그냥 생각을 해보는 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행복이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온 인류의 꿈이자 과제이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각 지역마다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상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과 부정적인 요인을 극복하는 힘과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의도적 활동으로 인해 개인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해피엔딩일까요? 해피엔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행복을 증진하고 그 다음은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보니까 그 여러분들 이제 작성하신 것들 보니까 뒤에 레퍼런스라든가 이제 참고 자료들 많이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를 하나 했는데 그 뭔가 본인이 행복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저의 이론인데 그제서야 이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밥 사고 술 사고 그게 사실 교수님은 쉽게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지만은 근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은 이게 밥을 사면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이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사실 몰라요. 근데 이게 녹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런 말하기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들만 있으니까 제가 2015년에 교수님이랑 이제 같이 프로젝트 진행하고 이제 프로젝트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사실 대학원생이었고 뭘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고 이제 지금보다 더 크게 극심하게 커리어에 그 이제 고민을 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뭘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고 근데 그때 되게 우울했고 밖에서 나가기 싫었는데 그때 수요일마다 교수님이 학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와서 저녁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그러니까 좀 그냥 잘라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좀 근데 그때 저는 진짜 이 사람이 나한테 나 왜 맨날 밥을 먹자고 하는 거지 막 밥을 먹는데도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냥 먹는 이 시간 자체 근데 진짜 꿋꿋하게 밥을 한 학기 내내 같이 사주셨어요. 먹어주시고. 근데 그때 되게 그 다정함이 저한테 되게 남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는 말한 적이 없지만은 주변에 친구들한테 이제 어떤 내가 아는 지인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막 얘기할 때 여기는 Tuesday with Morrie지만 저는 이제 Wednesday with Professor Park이라고 소개를 하곤 합니다. 이 책은 제가 본 적이 조금 오래돼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제목이 되게 다이렉트하죠.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보노보라는데 다정한 아이들일수록 진화에 그러니까 생존하는 데에 탁월한 우위를 점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다정한 걸 다정하면 할수록 이제 생존 확률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인류가 열심히 그 행복 연구를 오랫동안 했다고 했잖아요. 교수님도 하고 계시고 막 그냥 개인뿐만 아니라 되게 똑똑한 사람들도 정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걸 되게 오랫동안 해왔다는 건 아마도 인류가 오랫동안 생존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몸부림을 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발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간에 꽃밭에 와서 당황스러운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이고요. 저는 이제 교수님 발표 자료 바로 뒤에 있는 토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일단 어제 그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가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어제가 국제 행복의 날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매년 3월 20일은 유엔이 지정한 국제 행복의 날이고요. 또 이 지표를 빠져나온 안타까운 나라인 이제 부탄이 2012년 7월에 제안해서 유엔 결의안에 따라 3월 20일을 국제 행복의 날로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국제 행복의 날이 선포된 이 해를 포함해서 2010년대는 사실 행복이 정책적으로 국정 철학의 핵심 가치로 부상하는 등 좀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많이 거론됐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지금 체감하는 행복의 수준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이러한 논의는 여전히 이제 시의적절한 주제고 지속적으로 이제 사회적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일단 저는 교수님께서 발표해주신 내용에 담겨 있는 행복의 정의와 요인 그리고 측정 방식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행복의 정의는 심리학적으로 좋은 삶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추가적으로 국어사전에서 행복의 정의를 찾아보았고 두 번째 정의에 따르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려 흐뭇한 마음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행복을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자기 자신이 주관적으로 나의 삶을 얼마나 좋게 느끼고 만족하는지에 이 행복이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요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철학자, 경제학자, 심리학자 많은 요인들이 있었지만 세 가지로 카테고라이징하면 물질적 요소, 사회적 요소, 개인적 요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측정 방식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유엔이 발표한 지수가 아무래도 제일 좀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OECD 지표라든지 그리고 통계청 지표가 그래도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후에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행복 지표들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와 한국인의 현황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같이 주목했던 부분은 그 세계 행복 보고서에 나오는 부분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삶의 선택을 위한 자유도 이제 주목을 했지만 이와 함께 사회적 지원과 부패에 대한 인식에 같이 주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회적 지원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느끼는 마음이라고 지표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 관련 부분에서 수치가 낮다는 건 한국인들이 느끼는 사회적 신뢰나 사회적 응집력이나 이런 사회적 요소들이 전혀 긍정적이지 못하고 있고 삶의 선택의 자유의 경우에도 제약이라든지 뭔가 차별이 없이 내가 사회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즉 공정하고 평등하지 못한 이런 사회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부패와도 다소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지표를 보면서 한국인의 행복과 불행은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과 충족보다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나 관계성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퓨 연구센터 지표에 꽂혀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질 중심적이라고? 라고 생각해서 인터넷을 엄청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이 지표가 이게 좀 너무 흥미롭기 때문에 과연 한국인은 물질적 인간인가 뭐 이렇게 해서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를 뭐 긍정하는 기사도 있고 이 지표를 반박하는 기사도 있고 되게 많았었는데 좀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부분이 이 물질적 풍요가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안정이랑 삶의 질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 있었대요. 그 원문을 보면. 그래서 이게 좀 응답이 뭐 평범한 삶, 검소한 삶처럼 뭔가 탐욕과 상충되는 응답들이 물질적 풍요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지표에 대한 기사들이 되게 많은데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제 찾은 것들을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후엔 이제 그 통계청에서 조사한 삶의 질 지수를 좀 살펴봤는데요. 저는 주로 그 빨간색 작년보다 악화된 부분을 좀 주목을 해서 그 교수님께서 제시해주신 새로운 행복 지표의 구조와 조금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자살률, 임금 및 근로시간, 시민 참여 및 정치 참여, 자가 점유 가구 비율, 삶의 만족도, 여가 시간, 환경의 질, 그다음에 가족 및 사회에서의 소속감과 독거노인 비율, 그다음에 교육비 부담, 학교 교육 효과, 치안 이 10가지가 이제 작년보다 악화된 지표로 나오는데 저는 특히 여기서 교육비 부담과 학교 교육의 효과를 보고 과연 이 현대 사회에서 출산이나 결혼 같은 가족 형성이 과연 행복의 긍정적 요소로 영향을 얼마나 줄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출산율이 너무 낮고 자녀를 키운다는 게 가족을 만든다는 게 약간 농경사회의 투자의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계속 이제 소비의 느낌으로 많이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가족 형성이라는 부분을 행복의 긍정적 요소로 얼마나 작용을 할지 약간 그 부분을 조금 한번 같이 나중에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국인의 불행 부분인데요. 네, 이제 발표에서 말씀해주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한국인의 행복에는 긍정적 요소뿐만 아니라 부정적 요소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증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이제 좀 유사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 요소나 부정적 요소도 고려해서 이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포함한 새로운 행복 지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는데 저도 관련 부분에 크게 공감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좀 설문조사가 많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작년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상해 통합 실태 조사를 했는데 주요 결과가 행복감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최저소득 집단의 행복감은 낮아진 반면 이제 최고소득 집단의 행복감은 상승을 했다는 결과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자살률 관련해서 아동 자살률이 좀 키인 것 같아서 초록우산에서 실시한 아동 생활 시간 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아동 행복 지수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 지금 프린트에 넣었던 부분은 17개 시도의 아동 행복 지수를 조사한 것으로 세종, 제주, 부산 등 5개 지역을 상위 지역으로 나누고 이제 경제 수준이 낮은 하위 지역 5개를 이제 하위 지역으로 나눠서 아동 행복 지수를 조사했는데 그 상위 지역 평균이랑 하위 지역 평균이 3.4점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뭔가 긍정정서, 부정정서도 보시면 상위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긍정정서가 소폭 더 높고 부정정서는 또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제 사회적 연결,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뭐 그런 부분은 항상 상존하는 것 같아서 또 최근 데이터를 하나 찾아서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 자료를 보면서 저는 왜 이 4개국 한국, 칠레, 멕시코, 포르투갈이 부정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 4개국으로 묶였을까 궁금해서 또 우리의 친구 만능 챗 GPT에게 물어봤는데요. 챗 GPT에게 자, 잘 들어봐 해서 OECD 데이터를 보면 이 네 나라가 부정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던데 너 생각에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이 뭔 것 같니? 하니까 챗 GPT가 이렇게 4가지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줬습니다. 근데 뭐 일단 첫 번째로는 독재에서 민주화로 전환된 나라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빠르게 발전을 했고 이제 대외 무역이 활발하다. 그다음에 사회 문화적 공통점은 교육열 그리고 사회적 이동성, 교육에 따른 사회적 계층 이동성이 핵심이다. 그리고 뭐 국민성 및 생활 방식은 근면성과 빠른 적응력 그리고 지역별 격차에 대해서도 이제 나왔는데요. 뭐 어느 정도 이제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거는 별도로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챗GPT는 이렇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한국은 왜 우리는 왜 뭐 이런 사회적 요인도 있지만 왜 부정적 요소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그 발표 자료에서 말씀해주신 행복의 결정 요인에 저는 조금 주목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50%는 유전적 요인, 10%는 환경적 요인, 40%는 이제 의도적 활동. 그래서 의도적인 요소는 상황적 요소보다 훨씬 이제 중요하다는 이제 연구를 공유를 해주셨는데,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우리 자신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런 의도적 활동을 해왔는가? 그리고 이런 의도적 활동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좀 의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의 짝꿍이 미국으로 연수를 갔다 왔는데 미국 학교에서는 약간 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고 너는 강한 사람이고 이런 자존감 교육을 엄청 많이 시켜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각종 건강식품과 그런 사이비에 빠지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뭔가 한국 교육과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우리는 자기 돌봄이나 자기 효능감 같은 단단한 마음을 갖기 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걸 가정이나 학교에서 잘 진행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정책 제언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행복과 그리고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있어서 정부는 어떠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가 생각이 들어서 또 다양한 기사를 찾아봤는데, 영국에서는 외로움이 국민적 문제여서 2018년에 그 론리니스 미니스터를 네, 지정을 해서 그 복지랑 사회를 담당하는 그 부서의 장관이 외로움 장관을 겸임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이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이제 고립이나 고독에 대한 사회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제 내각 관방 안에 고독 고립 대책 상담실을 신설을 해서 2021년부터 이제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물론 뭐 경제 성장 등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와 함께 뭐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이런 행복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행복을 위해서 산책을 하고 날아가는 새를 보고 떨어지는 낙조를 보면서 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에 기이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서블 픽처스 윤혜선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토론 자료를 가장 처음 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다들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저는 좀 심플하게 그 발표 자료를 보고 그냥 행복이라는 키워드에서 생각한 점이랑 그다음에 한국인과 행복에 대해서 좀 생각했던 점 그냥 같이 편하게 나누고자 했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발표 자료를 보고 그 행복의 경제학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되게 탑 저널에서도 많이 다뤄질 만큼 이런 정도의 규모인지 몰라서 거기에 대한 인지가 한편으로 되었고, 또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정말 고도의 기술이고 개발해야 될 역량이구나. 근데 이것까지 또 사는데 개발하려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부분도 소홀히 한다면 결국에는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과 좀 멀어지는 인생을 보내게 된다는 또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조금 이 부분도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교는 불행함을 느끼는 가장 쉬운 접근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제 자신을 불행하게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계속 비교를 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비교를 통해서 쟤보다는 낫지 이런 식의 생각으로 행복을 느끼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게 과연 비교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행복을 측정하는 기준점을 뭐 레퍼런스를 삼아야 된다는 게 적절할까? 그냥 나 자체로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사회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에 대한
연구들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결국에는 저 자신과 그리고 또 연결된 관계 이 두 개의 밸런스 있게 집중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인과 행복에 대해 생각한 점인데요. 저는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고 이제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삶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부분이 크게 낮게 랭크된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체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아무래도 개인의 행복보다는 약간 성취 위주로만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또 삶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그거에 대한 또 책임도 크게 짊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도 조금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만약에 자기가 선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오는 뭐 실패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회적 안전망이나 뭐 인식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쟤는 안 되는 것 같다 약간 이런 피드백이 급격히 들어올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좀 사회적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연구에서 다른 저는 그 데이터를 보고 생각이 들었던 게 모든 나라는 이제 가족들이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한국 사람처럼 가족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가족에만 너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뭔가 그래도 나를 챙겨야 된다. 이거 약간 이렇게도 대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그런 식으로도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결과에서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많이 두드러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이제 불행하다고 느끼는 행복도나 삶의 만족도가 낮아졌다고 이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거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약간 타인과 비교했을 때 뭔가 많이 경제적으로나 뭐 그런 적으로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불행하게 하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또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 노동소득으로 이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젊은 세대들은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약간 상대적 박탈감이 조금 더 심각하게 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정부에 대한 신뢰도,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노력, 예를 들면 이렇게 무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보이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한국인을 더욱 불행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유튜브로 이제 행복에 대한 것들을 조금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거기 뇌과학자가 이제 설명하는 행복의 3조건이 저한테도 좀 이해가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개의 서클이 있을 때 자율성, 유능성, 그리고 연결성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 교집합이 많이 될수록 좀 행복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가장 가운데 이제 서클에서는 아무래도 교육자나 뭐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그런 직종의 경우에 조금 더 이 안에 교집합의 행복을 찾아갈 가능성이 많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조금 많이 와닿았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앞쪽에 막 교수님께서 이렇게 뭐 이론적인 이론 측면에서의 이제 행복이 무엇인지 이런 막 설명을 해주신 거는 저는 사실 이렇게 글자 많은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도 또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좀 놀라웠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약간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되게
좀 이런 고차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단어인데 행복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데 좀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거를 좀 깊게 고민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좀 한번 자기 방성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그 교수님께서 새로운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지표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신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봤었는데요. 혹시 그 발표 자료에서 그 상대적 순위, 그 OECD 국가 중에서 그 카테고리별로 이제 한국의 그 행복의 상대적 순위를 이제 표로 막 이렇게 분석하신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보다 보니까 이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2017년도 이렇게 노란색 뭐 0.7, 부정적 요인은 마이너스 0.05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거를 10년 단위로 연도별로 끊어서 봤을 때 좀 특징적인 게 보였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16 슬라이드 16페이지에서는 물리적 기초, 그러니까 물리적 기초, 외형적 기반, 요 긍정적 요인에서 외형적 기반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90년대에서 2000년도 그리고 2000년대에서 2010년, 2010년도에서 2017년 점점 10년 단위로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이제 악화되고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 기반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개선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정적 요소에서는 이게 제가 해석했을 때는 이제 부정적 요소가 부정적 요소니까 오히려 성장률이 떨어지면 오히려 좀 개선이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지표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몰라서 그래서 어쨌든 부정적인 요소 측면에서 물리적 차이가 점점 최근으로 올수록 어쨌든 또 악화되고 있었고 부정적인 요소에서 사회적 불평등 측면도 좀 개선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점점 그렇죠? 낮아지고 있으니까 불평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 개선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종합해 볼 때 그러면 물리적 기반과 관련된 요인들은 어쨌든 개선이 되고 있고 악화가 되고 있고 사회적 요소와 관련된 행복 지표들은 오히려 개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순위 변화, 그러니까 이 그 긍정적 요인이랑 부정적 요소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더 세부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그 다음 16 슬라이드였는데요. 거기에서는 각 세부 요인들별로 연도별 이제 순위 변화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 물리적인 그런 외형적 기반 요소들은 악화되고 있으니까 빼고, 그러면 진짜 우리 사회적 요소는 진짜 개선되고 있는 거 맞아? 뭐 언론을 보면 뭐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고 뭐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고 뭐 그렇다는데 진짜 개선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봤더니 사실상 문화적인 요소 빼고는 순위가 그렇게 성적은 좋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문화 빼고는 다 우리나라는 사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행복 지수가 행복 수준이 좋아지지는 않았구나. 그러면 결론은 물리적인 요소, 그러니까 외형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 측면 모두 악화됐다고 볼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는 점점 이렇게 나빠져만 갈까? 진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특히 이제 발표 자료에서 말씀해 주셨듯 한국인은 유독 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에 민감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불평등에 민감해 할까?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좀 경제 전체적으로 옛날보다 좀 파이가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형제까지 많으면 맨날 싸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도
예전에는 이제 우리 다 글로벌 사회야, 뭐 우리 세계화 뭐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이제는 다 자국 중심주의로 돌아가는 것도 이제 전체 세계 이제 GDP 측면에서 예전보다 그 파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저 사람 거를 뺏지 않으면 사실 내가 먹고 살 게 없어서 생존에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경쟁이 심화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으면 그러니까 더 위에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다,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점점 이렇게 그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렇게 다 비교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까 그 앞서 그 토론에서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가족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가족이 오히려 더 있다고 윤혜선 선생님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상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가족도 내가 이 가족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저 가족보다 더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 집 애보다 내 애가 조금 더 잘났으면 좋겠고 어쨌든 경쟁이랑 비교가 좀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가족에 대해서 좀 애착을 보이는 게.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계속 비교와 경쟁이 심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박지훈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셨듯 자기 돌봄이나 자기 효능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이 없다는 것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했을 때 즐거운지 그거를 찾아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을 선택하는 자유도 낮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뭐 다들 비슷한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알겠지만 뭐 고등학교 때 수능 성적 맞춰서 뭐 대학을 진학하지 내가 진짜 이런 직업을 가져서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거를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전공을 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직도 진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뭘 해야 즐거울까? 뭘 해야 평생 어떤 일을 해야 즐거울까?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사실 저는 아직 자기 돌봄이나 자기 효능감을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저뿐만 아니라 약간 정부 차원에서도 좀 실제 정부에서도 일하는 사람들도 다 저희랑 비슷한 사람이다 보니까 다 이제 각 부처에서 내는 뭐 정책 문건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다들 하나같이 목표가 그거예요. 막 뭐 글로벌 5대 진입, 10대 진입하겠다.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죠? 항상 뭐 현황을 분석할 때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몇 위를 하고 있는지 쫙 이렇게 표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정책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뭔가 순위에 막 집착을 해서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 구조로 가져가는 게 정말 그러니까 이제는 올바른 정책 설계일까? 과거에 이제 한창 산업화 시대에는 그게 맞을지라도 이제는 좀 행복을 행복을 조금 더 고민해야 하는 이제 선진국 진입한 나라로서는 좀 이 정책 설계 과정에서 좀 순위에 대한 집착을 좀 버리고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경쟁을 하지 않고 순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경제적인 파이를 키우면 과연 경쟁을 덜 할까? 그러면 파이가 커지면 불평등이 개선이 될까? 사회적 기반 아까 이제 요 표에서 말씀해줬던 이 부정적인 사회적 기반과 관련된 행복 지수 수준이 높아질까? 라고 생각했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내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을 텐데 이런 비교하고 사람에 대한 그런 포용력, 뭐 관심, 존중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 이상 아무리 먹을 것이 풍족해져도 행복해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핀란드나 뭐 덴마크 이런 국가에서는 뭐 수상이 버스 노동자랑도 술 한잔 기울이면서 스포츠 얘기를 한다고 했던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직업의 기천도 있는 것 같고 이 직업을 가져야만 이 정도 삶을 유지해야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비교에 이제 계속 또 조금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 이제 경제적 파이를 어느 정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알파가 나도 개인적 그 파이가 크든 작든 간에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사회에서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뭐 아무리 막 잘난 직업을 가져도 너는 네가 할 일을 하고 할 부분이 있고 나는 내가 할 부분이 있다. 이런 인식이 전반적으로 커지면 뭐 수상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일반 노동자와 그냥 스포츠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 제가 옛날에 이제 한참 대학원 졸업하고 한참 침대에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천장을 딱 바라보고 한참 이렇게 누워 있었던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행복이 뭐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근데 아니면 뭐 소개팅이 잘 돼가지고 정말 잘생긴 남자랑 연애를 하면 행복할까? 약간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저의 상황을 상황을 이제 돌이켜 보니까 직업도 마땅치가 않고 그때는 이제 막 한창 구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취업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소개팅 나가면 번번이 실패하고 그리고 뭔가 하여튼 저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굉장히 불행하다고만 느껴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부분과 이 발표 자료를 통해서 제가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니 결국에 우리가 행복을 하려면 일단은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물질적인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취업을 해야 되고 일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든 아니면 뭔가 좋아하는 취미든 뭔가 몰두할 수 있는 몰두하려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좀 어울려서,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이 더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좀 허심탄회하게 뭐 대화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유대 관계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일, 사랑, 그다음에 사람들 간의 유대감 이런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약간 저만의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그 자료 준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주 타겟 중에 한 명이 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사실 이게 저도 이제 한 페이지만 쓸 거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처음에 일단은 PP 슬라이드에 올라온 걸 보고 이거 왜 이렇게 다들 열심히 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교하면 안 되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이 다른 인사이트 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나는 뭐 지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서 다른 차별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용을 쓰다 보니까 좀 길어졌고 이 부분은 짧게만 설명드리면 사실 내용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넘어가고 일단은 그 지표 관련된 부분이랑 같이 엮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대리 지표로 사실 많이 사용됐던 게 거의 GDP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루카스가 이제 했던 얘기 중에 유명한 게 경제 성장이 인간 후생에 미치는 결과가 매우 압도적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하기 어렵다. 그래서 근데 사실 아까 전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셨지만 뭐 돈이 많을수록 행복한 건 대부분 맞는 말이긴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소득의 행복 측정에서 어느 정도 올바른 지표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이랑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뭐 소득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프록시의 문제겠죠. 그래서 본질을 다 잡아내지는 못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행동이 왜곡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소득이 행복을
얻는 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소득만을 쫓아가다 보면 행동 양식에 있어서도 소득보다 직접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게 되는 문제. 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이 지표가 뭐 국민에 대한 건지 개인에 대한 건지 혹은 아까 뭐 가족에 대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더 나은 프락시에 대해서 방금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큰 지표의 변화 혹은 동향 같은 걸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SNA 2025라고 해서 SNA가 이제 시스템 오브 내셔널 어카운트죠. 그래서 GDP를 만들 때도 이 SNA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게 되고 이 개정이 그렇게 막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게 텀이 깁니다. 그래서 93년에 한번 이루어졌고요. 2008년에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5년에 되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25년이 벌써 올해죠. 그래서 계속 그걸 준비를 해왔고 이제 문제 목록을 설정한 게 이미 2020년이었어요. 그래서 5년 전에 이미 어떤 걸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 목록을 설정했고 그 문제 중에서 제일 큰 문제 3개가 이제 세계화에 따라서 측정하는 게 좀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디지털화가 늘어나면서 다른 자산을 측정하기 어려워졌다. 그리고 웰빙과 지속 가능성,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할 부분이랑 제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게 이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팀을 이제 그거 별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웰빙 앤 서스테이너빌리티 태스크 팀에서 그 문제를 이제 6개라 그랬는데 위에는 그 6개보다 좀 늘려서 14개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다 드래프트가 있고 다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교정하면서 한 이력도 다 남아 있어요. 보실 수 있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아예 이제 SNA 2025의 챕터가 나와 있는데 그 챕터에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인트로덕션 오버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해서 맨 위에 나와 있는 게 두 번째 챕터죠. 그래서 두 번째 챕터에 뉴 챕터라고 들어가서 웰빙이랑 서스테이너빌리티 이제 SNA 개정 체계 내에서 봐야 된다. 이제 이게 뭐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냐면요. 기존에 있었던 행복에 관련된 지표들은 뭐 서베이 데이터 같은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국민 개정 체계 안에 이걸 산입함으로써 조금 더 객관적인 지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지표는 이 챕터로 기준으로 봤을 때 2번 챕터, 34번 챕터, 35번 챕터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2번 챕터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웰빙이랑 지속 가능성 측정을 이제 국민 개정 체계 내에서 이제 측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GDP 중심의 한계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바깥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이제 핵심으로 나오는 게 2번에 있는 거 이제 가사 서비스 노동, 의료비 지출, 교육 및 훈련, 환경 흐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존에도 측정하려는 노력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가 어떤 식이냐면요. 뭐 여기 위원회에서 어떤 것이 웰빙인지 뭐 이렇게 정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자본을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2008년에도 제가 이제 R&D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2008년에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구개발 활동을 하면은 그걸 단순히 비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무형의 지식 자산이 생길 테니까 그걸 바로 자산으로 인식하는 식으로 개정 체계를 바꿨던 게 좀 중요한 변경점이었거든요. 여기서도 약간의 유사한 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자본을 늘릴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 흐름을 측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본이 쌓이는 것에 기여를 하는지 못하는지를 가지고 측정을 하려는 게 이제 조금 새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10페이지, 33페이지 돼 있는 부분들이 뭐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부분들을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네, 예를 들면 34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네, 뭐 자연 자본,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연 자본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구 기후의 어떤 환경의 가치를 어떤 우리가 가지는 환경 자본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 이제 더하고 빼고를 생각해서 이제 어떤 경제적 통합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설명하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이 약간의 새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35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이 무급 가사노동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34, 35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 한다는 거고, 그래서 36페이지, 37페이지까지 다 넘어와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지표를 설정했는지에 대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원래는 이제 이거 안 하려다가 생각이 나서 넣었는데, 아까 챗GPT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3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챗GPT를 보면은 그 아래쪽에 기본소득 실험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도 행복을 잘 모르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픈 AI를 만든 샘 알트만이 오픈 리서치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모든 경제학자들이 어떤 그 되게 꿈꾸는 그 꿈 같은 실험을 할 수 있게 펀딩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 800억 정도 들여서 실험을 했고요. 아마 단일 경제학 실험으로는 가장 큰 규모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2024년 여름쯤부터 발표가 되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 같은 거죠. 돈을 주면 사람들이 과연 행복해지냐.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일단 노동 관점에서 노동 공급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겠죠. 돈을 주면 일을 덜 할 테니까. 근데 이게 딱히 좋아지지 않은 게 퀄리티가 높은 노동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사람들이 덜 일하면 그 시간에 뭘 할까에 대해서 노동이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드는 건 맞고 교육을 많이 받는 것까지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40페이지에 그걸 보면은 고용의 질은 딱히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그 시기에 이직한 사람들도 심지어 고용의 질이 딱히 좋아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시간을 대신 어떤 식으로 쓰는지를 봤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시간을 이제 돈을 주면은 그 시간을 다른 좋은 활동에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가족 활동에도 안 쓰고 수면 시간도 줄어들고 뭐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가 활동 같은 게 늘어나기는 하는데, 그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보내는 여가 활동 같은 게 좀 많고, 그래서 뭐 경제 성장이 무조건의 답은 아니고, 뭐 돈을 주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참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봐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돈을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또 꼭 행복하게 사는 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사용을 실제 어떻게 했는지 1번, 2번 보시고, 이제 그 전체에서 보면은 Effective of Cash on Daily Time Us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41페이지 아래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워크가 이제 제일 많이 줄고, 근데 잠도 줄여요. 이제 사람들이 일할 필요가 없어서 잠도 줄여가면서 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일드 케어도 줄어들고요, 다른 잡으로 움직이는 것도 줄어들고, 커뮤니티 활동도 줄어들고요, 뭐 다른 사람을 케어링하는 활동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근데 대신 뭘 하냐 그러면 뭐 셀프 케어를 한다든지, 혼자 논다든지, 뭐 이동하고 드라이빙 한다든지, 소셜 레저 누구 다른 사람 같이 논다든지, 이런 거를 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대한 거에 비해서는 좀 나쁜 결과였다라고 이제 보는 식으로 결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솔로우 모형, 뭐 램지 모형, 뭐 이런 거 교과서에서 배우잖아요. 거기서 램지 모형에서 중요한 확장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 목적 함수가 있는데 0에서부터 이제 무한대까지 이제 이걸 시간을 무한한 가계로 확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은 나는 이제 죽고 없어지면 끝인데, 여기는 이제 무한한 가계로 확장해서 내 자식도 있고 내 자식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모형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측정의 초점을 여기서는 이제 아까 SNA에서 얘기한 거는 개인이 아니라 가계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혼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가계를 염두에 두고 행복을 최적화하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 개인을 챙기는 건지, 뭐가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그 지표를 타겟팅하는 문제에서 제가 시간상 넘어갔는데, 그게 구타트의 법칙이라고, 그 이제 지표를 타겟하면은 사람들이 지표를 타겟해서 행동 양식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 지표가 이제 무너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교수님께서도 예전에 소개해 주셨지만 최근에 쓴 책 중에 이제 인구 대역전이라고, 그래서 환경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물가 시대도 없어질 것 같고, 인구 구조도 바꿔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프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간병하는 비용 같은 것도 되게 늘어날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서적인 이런 것도 되게 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개인적인 자유가 선택할 자유가 없다는 거는 어떤 사회적 압력에 의한 것일 텐데, 과연 그게 초점이 옮겨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감사합니다.